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 마린 르펜이라는 정치인이 2027년 프랑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물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근데 마린 르펜이 아니면 누구일까? 아직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 프랑스 정치 상황이고요. 이 밀랑숑이라고 하는 분은 극좌에서 극좌를 대표하는 양반인데, 제가 아까 강연 시작하면서 프랑스 시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위에서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살려서 프랑스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당위성이 큰 보편적인 그런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뭐 포퓰리스트답게 이상한 이유를 대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거죠. 르펜이 나오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멜랑숑이 이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럼 러시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기존 체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적으로는 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인물이다. 또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멜랑숑이 좌파에서는 가장 표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멜랑숑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새로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녹색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좌파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그 시위건을 계기로 멜랑숑과는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공산당도 빠져나가고 사회당도 빠져나가고 녹색당도 빠져나가서 그들은 다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형성된 좌파 연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극우의 마린 르펜, 극좌의 장륙 멜랑숑 이 사람들이 아마 27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 에드와르 필립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 양반이 마크롱 첫 번째 일기 정부에서 총리를 담당했던 분이고요. 지금 뭐 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크롱이 만들어낸 그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중심의 프랑스에서 인물 중심의 프랑스로 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20년대 또 30년대 프랑스 정치는 아마 인물 중심으로 계속 유동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정당 파트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노란조끼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노란조끼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크롱이 보여줬던 시대적 변화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금세 끌어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집권, 대통령 당선, 의회 다수당 차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노란조끼 운동이 벌어진 거죠. 노란조끼 운동은 벌써 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마크롱이 정권 초기에 유류세를 올렸는데 유류세, 기름값을 올린 거죠. 기름값을 올린 중요한 이유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걸로 환경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란조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파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기름값 올리고 환경에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노란조끼 운동을 한 사람들은 대개는 그 교외 지역에 살거나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파리는 대중교통이 발달했지만 교외나 지방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를 몰지 않으면 일하러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름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파리의 소위 그 엘리트들을 위한 친환경주의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노란조끼 운동은 사실은 야당에서 주도한 운동도 아니고 노조에서 주도한 운동도 아니고 무슨 협회나 사회운동, NGO 이런 데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집단적 항거다. 아마 이렇게 집단적 저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조끼 사례를 이미 몇 년 지났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마크롱이 당선된 것과 똑같은 정치 메커니즘으로 노란조끼 운동, 저항 운동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프랑스 정치가 보여주는 특징이다. 그것이 집권을 위한 것이건 또는 저항을 위한 것이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롱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크롱이 굉장히 열세에 몰렸는데 그 열세를 뒤집어 엎는 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크롱이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노란조끼 운동이 벌어지니까 노란조끼가 주장하던 유류세 인상 반대했죠. 인상 무효화시켰어요.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란조끼가 매주 시위를 벌였거든요. 매주 시위를 벌이지만 마크롱은, 나는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노란조끼 운동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다. 전국적 대화를 시작했고 그 전국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란조끼가 가을쯤 시작해가지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근데 6개월 이상 전국적 대화를 이어갔고, 그러면서 서서히 열기가 식어가도록 기다려줬다. 그럼으로써 노란조끼 운동을 극복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크롱이 이제 노란조끼가 좀 조용해지니까 20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죠.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이제 2020년 하반기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좀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과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차이점은, 마크롱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 책임지겠다 하고 여러 차례 뉴스에 나와서 코로나 정책, 또 프랑스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 그러한 봉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제가 아까 그 선출된 군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주, 여기서 선출됐다는 건 민주적인 측면인데, 군주라는 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를 갖고 뭐 이런 나라였는데, 마크롱이 됨으로써 스스럼 없이 기자들과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변화가 또 있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노란조끼 운동이 샹젤리제 푸켓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다니는 카페, 식당이죠. 거기를 때려 부순 그런 그림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란조끼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상당히 유연하고 시간을 갖고 대처를 했다. 코로나 이 시기에는 다이내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몇 가지 부정적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너무 독재적이다. 자기 의견을 그냥 의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끌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잘 모르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막 툭툭 던지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프랑스에서는 독재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뭐 항상 더 그래왔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크롱이 과거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계죠. 그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에 사진을 가져온 게, 이게 베르나르 아르노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다투는 사람이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베르나르 아르노와 마크롱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영부인이 이 자식들을 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고 굉장히 절친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전부 다 그 부자들의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갖게끔 하는 그런 요소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통치 스타일, 뭐 프랑스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선출된 군주로서 프랑스 대통령이 가졌던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도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분은 엘리자베트 버느라고, 정치적 성향을 보면 좌파에 가까운 분인데 지금 마크롱 밑에서 총리를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여성 총리죠. 이거는 마크롱 부부입니다.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결혼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마크롱이기도 하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제 마크롱은 이 부인이 연상인데, 마크롱과 예전에 트럼프가 있었죠. 트럼프가 만났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부인보다 연상이죠. 트럼프와 부인의 나이 차이하고 마크롱하고 부인의 나이 차이가 똑같았습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국제 뉴스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 강연을 마칠까 하는데요. 마크롱은 프랑스 정치는 좌우파의 정치였는데 중도에다가 세력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중도 세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크롱이 사라지면 다시 좌우가 등장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년 역시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그 뒤를 따를 것인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에드와르 필립프라고 하는 총리 출신이 과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고요. 27년에 르펜 아까 보여드린 극우 여성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또 프랑스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거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속 프랑스가 이런 인물 중심 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또 던지면서 제 이야기는 뭐 대충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기득권 세력의 몰락? 그건 뭘 의미하느냐? 좌파에서 사회당의 몰락, 우파에서 공화당의 몰락, 기득권 세력이 몰락하고 중도의 마크롱 세력이 등장했다. 질문은 과연 이게 마크롱이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을 바탕으로 1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